자, 안녕하세요. 화가 김병호입니다. 한국 근대 미술과 함께 우리에게 좀 잊혀졌던 그런 많은 화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북한 미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을 좀 해볼까 합니다. 한국 근대 미술을 제가 이야기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한국 근대 미술이 가지고 있는 그 영역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일본식 인상주의와 또 일본식 현대 미술에 국한된 어떤 미술, 그러니까 이제 근대 작가들이 일본 유학을 통해서 혹은 일본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일본식 방식에 많이 녹여져 있다. 그래서 그 영역의 크기를 많이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기록하고 발굴하지 못했던 화가들을 찾으면서 그것만이 다가 아니었음을 말하게 되었고, 저희 강의의 큰 주제가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이쾌대와 이상춘이라는 걸출한 작가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우리 한국 근대 미술, 특히 대구에서 활동했던 이 근대 미술 작가들이 얼마나 큰 한국 근대 미술의 영역을 넓혀왔는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특히 이쾌대는 원로국과 동시에 한 30년간 거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에 들어서서 약간씩 보여주면서 연구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거의 한 2000년대 이후에 와서 보편화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려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쾌대가 월북을 하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그를 이제 잊혀지게 만들었고, 그것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우리 역사, 우리 예술사에 있어서 큰 손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 미술을 오늘 제가 좀 들고 왔는데요. 북한 미술을 들고 온 이유도 유사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쾌대나 이상춘을 통해서 우리 근대 미술사의 영역을 확장해내듯이 북한 미술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와 같은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60년대, 70년대 어떤 정치적 상황이나 어떤 분단의 현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조명하지 못했던 것이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잊혀져 왔거든요. 그래서 최근 북한 미술 전시 중에서 2003년에서 6년 사이에 북으로 간 작가들 이런 전시회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쾌대의 작품이 나왔었고, 그리고 운보 김기청 화백의 형인 김기만 화백 같은 경우에는 운보 김기청 화백의 친형으로서 운보 김기청과는 달리 북으로 가셨던 그런 화가입니다. 김기만 화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자리 집회 세종대왕,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보아왔던 세종대왕의 얼굴은 김기만 화백의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00년대 초에 북으로 간 작가들이라는 전시를 전국에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북한 미술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서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북한 미술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선전도구, 그러니까 예술적 영감에 의한 그런 표현보다는 북한의 체제 선전을 위한 그런 미술이다, 이렇게 배워왔고 이렇게 또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으로 간 작가들의 전시회에 출품했던 작가들의 작품이 그게 다가 아님을 증명하게 되었죠. 특히 이쾌대는 상당히 한국 사회에 충격을 줬습니다. 우리 근대 미술사에 이 정도의 스케일로 크게 작업을 한 작가가 있었던가, 그리고 또 이 정도의 다양한 유파를 거치면서 자신만의 세계를 확립한 작가가 있었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울림을 줬었죠. 여러 작가들의 작품들이 그런 느낌을 많이 줬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수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00년대 초에 그 북한 미술 작품들을 좀 보면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좀 작습니다만은 지금 그 화면에 보이는 이 작품이 마식령 스키장 건설이라는 그 굉장히 그 대작인데요. 그 유성백 화백이라는 북한 작가가 북한의 건설 현장, 그러니까 스키장 건설 현장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그린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재료가 먹과 채색을 함께 사용하는 전통적인 재료를 쓰면서도 채색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그 느낌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리얼한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조선화의 일종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화 그러면 전통적인 그런 느낌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의 조선화는 수묵으로 그린다 하더라도 그 입체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통화와 상당히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림 내용이 좀 계몽적이라든가 이런 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정말 어디에도 보기 힘든 그 독자적인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조선화의 어떤 그 특징이 전통적인 재료를 쓰면서 표현 양식은 서양의 어떤 입체적인 표현과 아주 그 극사실적인 묘사가 조선화의 특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작품으로 한번 보겠는데요. 지금 이 그림의 경우에도 그 굉장히 사실적인 그런 사실적인 표현을 기반으로 한 그런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조선화는 아니고 유화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래서 조선화에서 보여졌던 수묵의 번짐이라든가 이런 느낌들이 이제 거의 없고 그 서구적 양식의 어떤 그 입체적인 그 양감, 공간감 이런 질감 등을 아주 충실하게 사실적으로 표현한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녘 처녀들의 모습들을 그린 이 인물화는 배경에서 어떤 북한의 어떤 성격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그 조형물이 깔려져 있죠. 북한 미술은 굉장히 밝습니다. 화면 자체가 우울하지 않고 역동적이고 힘차면서 밝습니다. 왜 그럴까요? 북한도 초기 미술사를 보면 근대 미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숙청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숙청을 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식 근대 미술의 그 암울한 어두운 저채도의 그림들 그리고 물론 뭐 이념적인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그림들을 그려왔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어떤 시대 건설이라는 큰 그 목적 아래 그러한 우울한 분위기나 어두운 분위기를 배격하기 시작했고 공동체적 사회를 위한 그런 그 일종의 사회주의식 미술 그런 작품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그림이 밝아집니다. 사실적인 묘사를 기반으로 하되 굉장히 밝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지금 이 작품도 유화 작품인데요. 아주 햇살이 내리쬐는 그 숲을 배경으로 있는 인물 군상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뭐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아마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예, 이산 가족 상봉의 모습을 그린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수묵화로 그려진 우리 한국 쪽에서 본다면 그냥 한국화 이렇게 이야기해도 무방할 정도의 그 담채로 그려진 그런 작품입니다. 하지만 인물 표현에 있어서는 굉장히 극사실적인 리얼한 그런 표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화와 한국화의 기법들을 모두 다 동원한 그러면서도 여백과 수묵의 번짐의 효과를 잘 표현한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북한은 조선시대 화원처럼 공동 창작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장면이 김정은이 찾은 그 만수대 창작소로 추정이 되는데요.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화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굉장히 고급 미술을 만들어내는데 아마도 좀 그런 유형의 그 시스템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함흥 창작소라든가 시너지 창작소라든가 몇 개의 창작소를 두고 집단으로 같이 작업을 하는 뭐 일종의 레지던시 형태의 그런 그 작품 활동을 하는 이제 구조로 되어 있죠. 지금 이제 이 그림은 수묵과 채색을 이제 병행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작가들이 그리는 수묵과는 차이가 많죠. 지금 음영, 그러니까 동양화에서는 특히 한국화의 고전은 입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의 번짐과 농담으로 입체적인 느낌을 들게는 하지만 아주 명확한 그 명암의 표현을 하진 않죠. 근데 북한의 수묵화는 굉장히 지금 뭐 암벽이라든가 어떤 숲의 모습을 보면 그 양감의 표현이 거의 뭐 완벽할 정도로 표현되어지고 있죠. 이런 기법들은 서양화 기법입니다. 그래서 북한 미술이 서양화와 조선의 전통화, 한국화 이런 그 요소들의 장점을 뽑아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확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 작품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이 작품은 그래도 수묵의 느낌이 좀 더 강하죠. 그 북한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위대한 자기들이 이제 표현하는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었거나 굉장히 그 혁명적인 작품을 만들어낸 작가들에게 공원예술가라는 그런 명칭을 부여합니다. 역시 이 공원예술가 김순규가 그린 이 금강산 풍경은 그야말로 아주 아름답습니다. 지금 북한 미술이 한국 그 미술과 다른 점은 같은 재료를 사용하지만 자신만의 스타일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 이 부분은 뭐 장점과 단점이 저는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류 보편사적인 문화의 교류 혹은 흐름, 다양성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북한 미술이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유파와 다양한 문화의 어떤 그 결과물이 아니라 자기들이 끊임없이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이제 형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그 그림을 전공한 학으로서 개인의 극대화된 개성을 살려주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이 좀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작품들이 흥행하고 그런 작품들이 이 지금 세계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부작용도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북한 미술은 굉장히 좀 독특하게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면서 굉장히 강렬하게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북한 미술은 선전물이고 창의적, 미적, 기술적 수준도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된 이야기 같아요. 기술적 부분과 미적 부분은 저는 어느 정도 획득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창의적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역시 의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활동 중인 화가 그 문병강이라는 조지타운대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북한 미술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북한의 동양화인 조선화는 사실주의 미술 중에서도 독특한 표현 방법에 천착해 왔다. 독특한 표현 방법이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좀 있는데요. 그동안 알려졌던 북한 미술이 선전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은 저 역시 동의할 수 없고 이 문병강 작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 내면의 미묘한 감정을 섬세하게 포착해서 과감한 붓터치로 표현한 인물화들, 특히 수묵과 함께 펼쳐진 그 조선화의 그 다양한 표현들이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와닿았다고 생각하고 중국이나 일본 미술과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그들만의 방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그 한국의 그 한국화는 과연 역사적으로 혹은 국제적으로 어떤 정도의 우리들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저는 한번 의문을 한번 던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그
그러니까 운보 김기창 화백. 뭐 김기창 화백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김기창 화백은 그 농화입니다. 농화. 그래서 일생을 한국 현대 미술에 근현대 미술에 큰 영향을 끼친 사실은 대단히 뛰어난 작가입니다. 농화로서 또 사회 활동도 많이 하고 또 사회에 어떤 그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운보 김기창 화백은 현재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에 학도병 출정이라든가 뭐 이런 몇몇 일제 친화적 작품들이나 그 이후에 군사 정권에 부합되는 그런 작품들도 좀 하긴 했었죠. 아마도 저는 좀 권력이나 그런 관건도 있지 않았나 그런 뭐 추측도 해봅니다만은, 하지만 독립운동가라든가 다른 분들과 비교했을 때 분명히 평가받아야 될 부분은 받고 또 비판받아야 될 부분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 운보 김기창 화백의 형이었던 아까 잠시 소개했던 그 김기만 화백의 작품입니다. 이 김기만 화백의 작품의 이 진달래를 보면 그야말로 한 전통 산수화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할 정도의 아주 그 아름다운 수묵화죠. 하지만 채색 재료가 다릅니다. 채색 재료가 조금 더 선명하고 수묵에서 동양화 수묵에서 볼 수 없는 좀 화사한 그런 색조를 좀 가지고 있죠. 몇몇 이런 작품들 뭐 군상을 주제로 한 건설 현장이라든가 이런 뭐 진군하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특히 뭐 여러분들 이런 그림들 오늘 제가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위대한 수령님, 뭐 존경하는 수령님 이런 그림들도 많거든요. 그런 그림들은 사실 좀 한편으로 좀 많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지금 이 작품은 그 수묵으로 그린 인물인데요. 자세히 보면 여백의 미도 살리고 뭐 팔이라든가 손가락, 바지 이런 표현들은 뭐 그냥 전통 수묵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인물화 표현에 있어서는 당시 사회주의 국가들이 표현했던 그 표정들, 러시아라든가 그때는 소련이죠. 구소련 연방이라든가 뭐 중국 그 개방되기 전에 중국의 어떤 인물화들 이런 데서 오는 그런 입체적 표현들이 좀 많이 이제 혼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북한 미술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한국에서의 근대 미술 혹은 한국의 전통화 이런 부분들이 근대에는 북한과 남한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광복 이후 이념이 나뉘어지면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시대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이유가 되었을 텐데요. 개성을 중요시하는 자본주의와 공동체의 삶을 중요시하는 사회주의, 뭐 크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 전후, 그러니까 한국 전쟁 이후에 주체 사상이라는 그 큰 목적 아래 모든 분야에서 독자적인 양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서 관현악 오케스트라의 전통 악기가 아닌, 그러니까 클래식의 전통 악기가 아닌 새로이 개발한 악기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북한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현악기도 있고 피아노도 있지만 뭐 관이라든가 목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국적으로 변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구 오케스트라의 곡을 연주하면서 그 안에 소리를 내는 악기를 그들만의 스타일로 만들어내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미술도 아마 주체 사상이라든가 혹은 우리들만의 것, 우리 민족만의 것 이런 뭐 목적으로 새로운 형식들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시문학이나 다른 분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연 우리가 북한 미술을 우리 근대 미술사 혹은 우리 그 민족의 현대 미술사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계속 배제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이제 의문을 가져봅니다. 잠시 한국 근대 미술을 이제 보면서 북한 미술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근대 미술은 전전에
남과 북 이념적 차이가 극명하게 나오지 않았을 때와는 다르게 한국은 서구적인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받아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이 그 김환기 화백의 론도라는 작품인데요. 형상으로 봤을 때는 피카소의 입체주의적인 그런 형상들이 좀 보이고, 그거보다는 훨씬 더 평면적으로 추상화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의 어떤 현대 미술을 볼 수 있겠죠. 지금 보고 있는 이 작품들은 대구 근대 미술가의 작품인데요. 이게 서동진의 수채화입니다. 서동진 작가는 이인성 화백의 서성벌인 그런 작가죠. 수채화 작품을 많이 남겼고 상당히 출중한 그런 화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특히 이런 자화상들을 보면 이게 1930년대 작품인데 표현 양식이 굉장히 세련되고 세밀한 그런 묘사력을 가지고 있죠. 역시 서동진 화백의 작품이고요. 이 수채화들도 당시 대구의 풍경을 그린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대구에 서석규라는 작가가 있었고 서진달, 그리고 손일봉 화백이 있었죠. 이 손일봉 화백의 작품은 다른 작가들의 작품보다는 좀 더 미감이 뛰어나고 색상이 좀 더 수려합니다. 역시 대구의 대표적인 근현대 작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작품이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면 모두 알만한 그런 이인성 화백의 작품입니다. 이인성 화백은 기본적인 묘사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후기 인상주의 양식의 표현법을 자기의 작품에 구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표현주의 양식까지 다양한 형태의 어떤 작품을 남기는데요. 대구의 풍경 혹은 우리 민중들의 삶 혹은 또 일상적인 사람들의 모습, 자화상 이런 다양한 소재들을 가지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대구가 아니라 한국 최초의 한국인이 운영하는 다방의 어떤 전격을 그린 작품인데요. 이런 작품들부터 해서 이런 자화상들을 보면 거의 일필휘지에 가까운 아주 단순한 형태로 그리지만 그야말로 자신의 어떤 색깔들이 잘 표현되어진 그런 작품으로 볼 수 있죠. 이런 이인성 화백이라든가 서진달 이런 손일봉 이런 근대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 이분들이 열었던 미술 세계가 북한과는 사뭇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북한 역시 당시에 활동했던 이쾌대라든가 이런 분들이 북으로 가면서 아마 초기에는 작품을 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잠깐 몇 년 활동하고 이쾌대의 작품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쾌대가 숙청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북한의 미술은 그러니까 전후 북한의 미술은 저는 제 장점으로 보자면 그들만의 독창적인 양식을 만들었다.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굉장히 잘 그린 그림이라는 것. 표현이나 묘사가 아주 출중하다는 것. 우리가 단순히 선전물로만 치부할 만한 그런 수준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 북한 미술의 장점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북한은 단절의 미술이다. 전통화를 살리기 위한 그런 노력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구의 양식이라든가 또 우리 것이 아니라고 모든 게 다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좋은 양식들, 좋은 철학, 좋은 부분들은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우리 것화하면서 녹이고 뭔가 이 문화의 흐름이 이어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북한의 예술은 단절의 미술이다.
단점을 굳이 이야기하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자본주의 사회 혹은 서구 문명에서는 그 북한을 그 단절이라는 그 단어 하나로 정의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립된 그들만의 독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에 제가 더 방점을 찍어야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과연 북한 미술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북한 미술이 한국 미술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혹은 향후 또 어떻게 그 역할을 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단 상황의 잣대라든가 이념적으로만 바라본다면 결코 저는 정답을 얻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한국 근대미술과 북한 미술 혹은 서구 일본 미술 이런 것들과 비교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 작품의 질이나 양이나 그 변화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세세한 그런 분석이 없이 우리가 과연 북한 미술을 단정 지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걸음 더 물러나서 우리의 삶과 문화, 예술 세계를 우리 스스로도 제대로 들여다보기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왔는데 그야말로 괴물의 나라로 취급했던 그 이북의 어떤 그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편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기회가 있었을까요? 지금은 이케드라든가 이제 북한 미술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대중적으로 혹은 보편적인 그런 그 시각으로 깊이 있게 연구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민족 사회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우리 민족 예술 문화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금 한국의 미술사와 마찬가지로 함께 풀어나가야 할 그런 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근현대 미술사를 말하면서 동시대 북한 미술을 그 말하는 게 뭐 짧은 정의로 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계기가 주어진다면 좀 체계적인 연구 그리고 대중들과 함께 공감하는 문화적 탐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공감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저는 좀 연구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같은 언어를 쓰는 같은 민족이니까 저는 이제 그런 보편적인 시각에서 아주 전문적인 시각까지 함께 그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북한 미술이 또 지금 또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많은 정보가 없어서 오늘은 그 뭐 이런저런 뭐 많은 그 작품들을 보기보다 그냥 이런 그 이제 이런 그 질문 한번 드리고 왜 우리는 북한 미술을 이렇게 보고 있는가? 왜 우리는 이런 그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 부분부터 그리고 앞으로 우리 근대 미술사나 현대 미술사의 그 다양한 그 요점들을 바라보면서 북한 미술 또한 함께 가야 한다는 그런 그 생각들을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미술과 한국 근대 미술, 북한 근대 미술, 한국 근대 미술, 그리고 한 7, 80년대 이후에 북한 미술,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 북한, 한국 미술, 뭐 시대적으로나 아니면 뭐 정권이 교체되면서 사회적으로나 다양한 각도로 분석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것들이 제대로 된 기록으로 남아서 연구되어지고 향유되는 그런 그 방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근대 미술은 물론 이제 북한과는 아주 다르게 변형이 되어서
개인의 개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형태로 왔고, 북한은 집단 체제와 계몽적인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추구했던 굉장히 확연한 차이가 나는 그런 형태로 변해왔죠. 일본 근대미술 잠시 보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나가와의 이 파도라는 이 작품은 호쿠사이라는 일본 그 작가의 작품인데 파나입니다. 파나. 이 당시 그 일본 작가들의 작품들을 보면 유럽에서 인상주의가 들어와서 그 인상주의의 양식을 자기들의 스타일로 좀 풀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왜 그 가츠시카 호쿠사이 그림을 앞에 두고 인상주의적인 스타일의 신카이 카쿠오 작품을 이렇게 비교를 했나 하면, 유럽의 인상주의 작가들이 일본의 목파나 우키요에라는 그 양식의 목파나를 보고 영향을 좀 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그 대표적인 작품이 이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카나가와의 파도를 보고 영감받은 일본 인상주의 작가들의 작품을 보고 영감을 받은 일본 작가들의 인상주의 작품들이 이렇게 나오죠. 이런 분위기가 사실 저희 그 한국 근대 화가들의 작품 분위기도 함께 이렇게 보면 유사함이 좀 많다는 걸 느낄 수 있죠. 뭐 이런 작품들도 마찬가지고, 인상주의적인 표현, 이런 작품들은 굉장히 그 서구 인상주의 작품이라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의 르누아르 분위기도 좀 나고, 봄나르 분위기, 뭐 모네이 분위기도 좀 납니다. 이런 작품들과 우리 근대 미술들을 비교해 보면 역시 우리 근대 미술이 일본식 스타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고, 하지만 그 와중에 이쾌대라든가 이상춘, 뭐 이런 이중섭 이런 작가들이 그것들을 넘어서면서 한국 근대 미술은 좀 더 많은 영역이 만들어졌다, 확보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나아가서 북한의 근대 미술, 그러니까 전후 이 시대에 북한의 근대 미술이 아마 한번 조명이 되어진다면 정말 우리 근대 미술의 영역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 미술이라는 말 자체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어떤 그 보편적 시민들의 어떤 시각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무언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하루가 늦기 전에 저는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다소 좀 딱딱한 오늘 그런 강의였습니다만, 이전에 강의 드렸던 그 이쾌대와 이상춘을 생각하시고 이 북한 미술을 한번 감상하시면서 우리 근대 미술사의 영역이 혹은 거기에 속해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이 다가 아니구나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